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에 있었던 금호산업 인수전 기억나시나요? 금호산업이 팔릴 때 시장에서는 한 1조 원 정도에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반건설이 나서서 제가 6천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저런 잡음 끝에 박삼구 회장이 7,200억 원에 인수를 해가게 됩니다. 마치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인수 가격을 좀 떨어뜨렸던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인 한 2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 4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지난번에도 이랬고 이번에도 이러는 건데 호반건설은 도대체 어떤 계산법을 갖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호반건설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기업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호반건설의 역사와 현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할 거고요.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호반건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M&A 시장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호반건설. 최근에는 대우건설 인수전에도 모습을 드러내 또 한 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하지만 가능성만 내비친 뒤 정작 돈입찰에선 발을 뺀 과거의 행보 때문에 이번 대우건설 인수 참여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M&A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초하는 호반건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 여기서 설립 30년도 채 되지 않은 호반건설이 13위에 랭크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1987년 자본금 1억 원과 직원 5명으로 시작해 올해 자산총액 7조 원, 재계순위 47위에 반열에 올랐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창업주 김상열 회장의 신중 경영 때문이라 업계는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누구보다 안정과 효율성을 강조한 경영 원칙을 내세워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후죽순 쓰러진 기업들이 헐값으로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사세를 크게 확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 국한됐던 주택건설 사업을 철저한 사업성을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갔는데 그 결과 높은 분양률은 물론 낮은 부채 비율과 1조 원 이상의 자금력을 지닌 건실 기업으로 성장했다. 부채 비율이 좋다는 것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면 자금 조달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거기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입찰을 할 때도 우리가 경영 상태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때도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수주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하는데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 초고속 성장을 이뤄낸 호반건설. 게다가 성장 과정 중 사업 다각화를 위한 남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일찍이 중견건설사에서는 보기 드문 레저 사업에 발을 들이는가 하면 민영 방송사를 인수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했고 몇 년 전부터 판교와 광교에 유럽형 스트리트 쇼핑몰을 만들어 유통업계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엔 탄탄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M&A 시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데 주택사업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주택 사업이 줄어들면 여기에 따라서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고요.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수주 리스크, 다시 얘기하면 매출 리스크에 당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업은 수주가 되지 않으면 매출도 없고 또 그러면 이익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의 한계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주택사업은 그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성도 굉장히 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벌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됐을 때에는 굉장히 사업 구조가 한정돼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시장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보다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이런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반건설이 M&A에 잦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정말 인수를 위한 행보인지 최근 들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대우건설 인수 전에 국내 건설사로서는 유일하게 호반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과거 금호산업 인수 전에서 재무 건전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만 누렸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대우건설 인수 역시 업계 이목을 끌려는 것일 뿐 실제 인수 의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전 주요 M&A에서 울트라건설 인수를 제외하곤 중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거듭됐던 점을 들어 이른바 체리피커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단지 경험치를 쌓고 대우건설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기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시선이 대두된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파악해 견실한 준대기업으로 성장한 호반건설.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우건설 인수에 통큰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 현재 호반건설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일단 교수님,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을 한 2조 원 정도에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지만,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밖에 안 돼요. 예. 이 속내가 뭘까요? 글쎄요, 속내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대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넘어갔다가 그때 이제 안 좋아지니까 산업은행에서 그때 2조 1,700억 정도를 주고 이제 사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0.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만 따지고 봐도 1조 2,500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가 정도만 내가 내고 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반건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왜 그렇죠? 예, 최근까지는 일단은 공시를 하지를 않고 있었고, 정확하게 공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5조 단위가 넘어가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무적인 공시를 하면서 이제 정보가 좀 더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나오게 됐죠. 호반건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현금 부자 회사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좀 낮고요. 아까 비디오상에서도 많이 설명이 나왔었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유동 자산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약 1조 5천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반건설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우건설을 매수하겠다라고 했던 그 금액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융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속내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들고 있는 돈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인수 희망가를 써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있는 돈에서만 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굉장히 순위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소장님. 맞습니다. 사실 대우건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죠. 해외에서 입지도 굉장히 크고요. 해외에서 토목, 플랜트, 발전, 이 아우르는 굉장히 대우건설이라는 이 프리미엄 때문에 사실은 주가만을 놓고 자산가치 매각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외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 여기에다가 지적재산권이며 특허권이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다 아우르게 되면 2조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산업은행은 여기에 지금 대우건설에 3조 원이 넘게 3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3파전입니다.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는 호반건설이 그리고 중국계 2개 사모펀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제 해외로 매각했을 경우 단순 계산해서 헐값 매각, 그리고 국내 이제 기술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호반건설이 국내 유일하게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공능력 13위의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선두로 업계 선두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호반건설은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인수 M&A에서 발을 뺐지만 유독 하나
뭐 200억 정도 이제 유독 이 울트라 건설만을 네네. 이제 인수하면서 건설 분야에서는 그나마 이제 꽤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반건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그리고 이제 유동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포함하게 되면 뭐 1조 4천억 뭐 조금 더 높여서 1조 5천억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게 되면 대우건설이 11조 원. 네. 그리고 지금 호반은 1조 한 1천억 원대? 거의 11배 정도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네요. 거의 10배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피레미 정도의 수준이 고래나 아니면 그 큰 고기를 먹겠다라는 거기 네네.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또 곁들이게 되면 호반건설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커온 이 중견 건설사니까 그렇죠. 현 정부와 좀 코드가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점이 강점으로 꼽혀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산업은행장 역시 새 정부에서 선임한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드가 맞게 되면 이제 조금 이 호반건설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속보를 보게 되면 호반건설이 그동안 M&A에서 자꾸 명함은 내밀고 뒤로 뺐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M&A 하면서도 외부 이제 이 인수자문단을 전혀 꾸리지 않았어요.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번만큼은 호반건설이 지금 대우건설 인수자문사로 김앤장이라는 법률회사 그리고 이제 삼정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문료를 내서라도 그동안은 이제 내부 자문, 회사 자체 내로 이제 자문을 하면서 이제 좀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건실한지를 홍보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분은 자문료를 내면서도 이제 자문을 받겠다라는 건 그만큼 인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M&A를 볼 때 물론 대부분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다만 때때로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있었던 게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인수하게 되면서 이것도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또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하는 게 반드시 이제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호반건설하고 대우건설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규모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출 규모는 한 10배 정도 차이. 네. 직원 수도 520명에서 4,000명이니까 약 9배 네. 차이 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는 조직을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기업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능숙하겠느냐에 대한 네. 리스크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호반건설은 지금까지 주택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은 플랜트라든지 해외 사업 구조 많이 달라요. 우리가 네. 아는 똑같은 건설이긴 하지만 사실 사업 구조는 전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특히 대우건설은 매출액의 한 50% 가까이가 지금 해외 플랜트 사업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주택 사업만 특히 시공 시행을 통해서 그 LH로부터 땅을 분양받아서 시공을 했던 호반건설이 네. 해외 사업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을 지금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M&A의 신청이 일종의 들여다보기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 최근 호반건설이 현재 주택 사업, 건설 사업은 기존의 신규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호반건설은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 재건축 시장도 막 뛰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인데 네. 아무래도 대우건설을 들여다보기를 좀 하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노하우들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포석도 있지 않나라는 제게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하긴 어느 동네 가서 아파트 수주 따오는 것과 이라크에 가서 해양 플랜트 수주 따오는 것은 영업의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호반건설은 주택 사업을 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럼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나서 이런 것들까지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업을 합치게 될 때는 단순히 지분만 합치고 경영권만 들고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도 품에 안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하게 되는 기업의 문화도 품에 안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을 때 그 문화가 잘 융합이 안 돼서 좀 분란이 있었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호반건설은 어떻게 될까요? 대우건설과 함께. 일단은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느냐. 네네. 보상 체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제도나 보수 같은 거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거로 인하면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 지금 평균 급여액이 네. 한 7,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네. 한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10대 건설 회사들 평균이 지금 5,700만 원이니까 그보다는 좀 못 미치기는 한데 지금 현재 호반건설의 임직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평균 금액들이 한 4,600만 원 정도로 알려진 거에 비하면 네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그래서 현재의 수준조차도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우건설이 지금 파업 예고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수를 좀 인상을 시켜달라라는 네네. 것과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자꾸 이제 경영에 좀 간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노조가 지금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좀 더 급여 수준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격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반건설이 그것을 전부 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이 격차들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 심화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뭐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뭐 인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네네. 기술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만 좀 얻어내고 네. 또 회사가 또 어떻게 다르게 또 분리가 될 가능성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럴 시나리오도 예상은 해야 된다. 네. 그 과거에 어땠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쳐지게 됐을 때 외환은행 직원들은 사실 정통성 부분에서도 본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었고 연봉도 하나은행에 비해서 좀 높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합병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보통? 사실은 외환은행은 이제 외환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네네. 특화은행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랑 합병이 되면서 노사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진 상대적으로 하나은행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나은행 쪽에 무마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낮아졌던 연봉이 하나은행 근로자들은 좀 올라온 측면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지점을 통폐합했습니다. 지점을 통폐합해서 사실 하나은행 옛날 외환은행 고객도 최근 들어서 네네. 아마 통합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밖으로 표출됐지만 굉장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예대마진차가 굉장히 커지고 주택대출 위주로 네네.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이제 대출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순익이 더 늘어나면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발하면서 통폐합하고 오프라인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무마가 된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를 돈을 잘 잘 타는 버니까. 것도, 예. 네네. 경기를 잘 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줄이면서 굉장히 언론이 부각화됐는데, 네네. 하나은행 오히려 점점 그런 뉴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이득을 본 측면이 네. 있습니다. 호반건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물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밑 작업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인수 의향서는 제출을 하는데 결국은 좀 마지막에 발을 빼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인수 의향이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인수에 이제 도전장을 명함을 내밀었다가 이제 철수한 것들을 보면 금호산업, 동부건설, 그리고 SK증권, 한국종합금융, 종합기술 네네. 등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제 할 것처럼 이제 뛰어들었다가 실제로 한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자기의 유동자본을 전체를 투입해서 더 큰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업종이거든요. 네네. 물론 뭐 분야가 약간의 특화된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내년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을 거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구태여 자기 자본을 대부분 굉장히 알짜 자산이고 현금 장사만을 하던 이런 이 호반건설이 무리수를 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결정적인 M&A에 뛰어들 때는 아까 M&A 경험을 좀 축적하자 앞서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M&A 적격 대상대로 선정이 되게 되면 해당 회사를 실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장단점,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경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반건설이 이 여러 가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다. 낮은 가격으로 먼저 이제 질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아니면 말고 좀 빼는 이런 게 아니냐라는 쪽이 강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얘기는 또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호반건설이 인수자문사로 이제 법률자문사를 이제 고용을 하고 돈을 직접 쓰는 걸 보게 네네. 되면 실질적으로 적게 불러서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을 얹은다 하더라도 1조 4천억보다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네네. 대우건설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M&A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좀 조금 얹어주는 방식으로 네.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냥 간단하게요. 인수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나요? 인수 가능성은 지금 오늘 나오는 뉴스들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지껏 했던 행보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좀 남아있고 이렇다 네네. 보니까 인수 가능성이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반이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한 절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대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신중 경영의 원칙. 자, 이번엔 호반건설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현안이 나타나고 있는 호반건설의 결정 과정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박주근 대표님, 네. 그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은 어떤 분입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꽤 젊으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8세 때 창업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집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네. 전남 보성 출신이시고 조선대학 건축과를 나와서 고등학교도 굉장히 늦게 졸업했다 그러죠. 한 6년 만에 졸업했다 그러죠. 가정형편 좋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건축에서 들어가다가 89년도 28세 나이에 자본금 1억에 직원 5명을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호재는 뭐였냐면 첫 작품이 이제 광주 외곽에 약 142가구의 임대 아파트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아파트를 지을 때만 해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그 아파트 주변에 고등학교라든지 여러 산업체가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가 대박을 칩니다. 예, 그 자본으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성장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호기는 IMF입니다. IMF. 네. 예, 네. IMF도 왜냐하면 이 시기에 건설업체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헐값으로 땅을 막 내놔요. 네. 그 땅을 싸게 사서 네. 시행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은 지금까지 그러한 그 경험 때문에 땅을 사서 현금 확보하고 네네. 분양이 9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반건설이 다양한 M&A 매물이 나올 때마다 계속 기웃거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통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일단 호반건설은 그 당시에도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부채를 좀 안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MF도 잘 버틸 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기회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 상태를 봐도 매출이 약 1조 1,000억인데 네. 유동성 자산이 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김상열 회장이 안정적인 사업 그리고 네. 현금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MF가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직도 공백기가 남아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럼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수님? 그때 처음에 이제 돈을 사실 조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맨션을 통해서 이제 네네. 조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90년대 말쯤에 그 현대 파이낸스라는 회사를 하나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금융회사인데요. 네. 팩토링 금융하고 보통 단기 자금 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성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네. 그걸 갖고 돈을 돌리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네. 이걸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죠. 지금 이 회장의 특성상 보시면은 현금을 위주로.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계속해서 뭐 부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있는 현금을 위주로 해서 돌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돌다리로 두들겨가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90%의 분양이 될 때 다음 사업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을 계속해서 축적해 왔던 것들이 가장 네네. 크고요. IMF 때는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뭔가 부실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내놓았던 부동산들을 계속해서 네. 매입을 했었고요.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현금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짜 회사로 지금 계속 되었고 LH가 내놓는 택지지구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재개발지구 같은 것들 계속해서 이런 곳을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주택 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현금성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왔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그냥 우연찮게 현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분명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은 본인의 어떤 경영 원칙을 세우고선 경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거든요. 원칙이 있다면서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지금 재계한 47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4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회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상장회사가 없는데 이게 분양의 90% 룰이라고 해서 네. 한 게 사실은 이제 분양을 하면 대규모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걸 하려면 PF를 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늘 A등급이에요. 자산이 많으니까 금융권이 서로 앞다퉈서 저금리로 돈을 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분양이 90% 한다면 다음에 건설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했는데 47개 계열사 가운데 이게 건설 이외의 거를 찾아보면 금융회사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제 파시픽 랜드라는 이제 리조트 회사인데 그것도 뭐 거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KBC 광주 방송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방송과 그리고 이제 금융업을 빼게 되면 대부분 주택과 관련된 리조트와 관련된 부동산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현금성 자산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금융업이든 SK증권이든 아니면 건설사든 M&A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위기 때마다 급하게 떨어지는 부동산은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바로 이 김 회장한테서 나온 겁니다. 보통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몸집이 커지게 되면 다른 사업에도 좀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산업만 하다면 그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좋지 못할 때 함께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관련 계열사가 많은데 대부분이 방송을 제외하고는 리조트도 포함해서 건설이에요, 진짜. 다 건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총 지금 현재 계열사가 47개인데 네네. 요 호반건설은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좀 분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시행사는 별도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양받는 시공만 데랑 그렇죠. 건설하는 데랑 별도를 따로죠. 하죠. 그런데 네. 이 김 회장의 이 호반건설 특징은 뭐냐면 시행사와 시공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총 47개 계열사 중에서 네. 건설이 21개고 그리고 시행사가 7개예요. 네네. 그리고 시공사가 4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조되냐면은 그만큼 이분은 건설 운영을 굉장히 치밀하게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네네. 시행을 직접 해서 네네. 직접 시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이 지금까지 호반건설이 이제 커왔던 방법이 LH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를 받아서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면 그만큼 차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아, 저렴한 비용의 그렇죠. 땅을 사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싱까지 같이 하게 되면 훨씬 시너지는 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바뀌는 게 이런 부분이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바뀌면서 네네. 아마 김 회장은 좀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꿈꿔서 대우건설 이런데도 지금 M&A를 기웃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께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인데, 건설사는 이제 땅을 사오고 분양을 계획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계획하는 건 시행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행사가 건설 좀 해주세요, 아파트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시공사가 하는데, 호반건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공공택지를 싸게 사오는 시행사를 요즘에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왜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LH가 이제 지난해 9월부터 이제 발표를 했죠. 공공주택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두겠다. 넌 주고 넌 안 주고 네. 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회사의 1순위 자격 요건을 최근 3년 동안 주택 건설을 통해서 실적이 300가구 이상이 되어 있는 회사만 네네. 주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호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나 여러 가지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건데 네네.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회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자녀가 세 분이 있는데 네. 자녀들이 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에 있었던 회사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쪽 자녀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과정이 또 아닌가 이렇게 보는 또 시각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이어집니다. 우리가 건설에 A부터 Z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사도 갖고 시공사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끼리 다 해버리죠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시공사에게서 기회를 뺏거나 시행사로부터 기회를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구심, 의혹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호반건설의 구조는 그런 게 나올 만한 구조긴 해요. 당연합니다. 현재 호반건설은 자산규모 7조, 그러니까 재계수준이 47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가 넘어가면 일감 물어주기가 내부거래에는 규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반건설은 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지분이 오늘가 20% 이상일 때, 그리고 내부거래가 200억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단 감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반건설 100% 들어가고요. 실제 김 회장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네. 세 자녀가 있고 지금 20% 이상 되는 지분을 가진 그 기업이 그 리젠시 빌주택, 그다음에 호반건설 33.8%, 네. 호반건설 산업 70.37%, 호반건설 주택은 무려 100%나 오늘가가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걸리고요. 특히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감시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심했겠죠. 그 전에 자료를 보면 무려 많을 때는 내부 거래가 85% 이상까지 갔었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회사는 장남인 김대헌 상무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그 현재 호반 건설 주택의 지분 85.7%를 들고 있으면 최대 주주로 있어요. 네네. 이 호반 건설 주택이 작년 기준으로 내부 거래가 현재 43%. 그전에는 33%. 85%였으니까 네네. 굉장한 내부 거래로 균형껏 승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중간에 호반건설 주택이 호반 CM하고 H비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원래 90% 정도 되었었던 이 내부 거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수합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이번에 건설 좀 해볼게. 그러면 호반건설 니네 회사에서 좀 하자.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호반건설 내부에서는. 사실 그 기업의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겠지만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만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이제 주택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리조트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퍼시픽랜드를 800억 원에 인수했다면서요? 제주도 관광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중문 관광단지입니다. 그럼요. 네. 제주도 내에서 서귀 아마 제주시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신라호텔, 롯데호텔과 같은 5성급 호텔이 질비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만여 평에 달하는 퍼시픽랜드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면 돌고래쇼 하는 데 있죠. 지금 나오고 네, 있는 나오고 과정이죠. 있습니다. 네. 돌고래쇼는 여기 부지를 8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땅값이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는 여기 지금 호반건설 측은 여기에다가 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배산 임수형이기 때문에 호텔, 빌라, 휴양문화시설을 신축해서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만여평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마리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도로로 해서 독점적인 사업이에요. 네네. 거기는 뭐 롯데나 신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호텔 사업이 주 위주지만 그러나 이제 마리나 시설을 이용한 이런 이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기에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지분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땅을 보는 눈은 굉장히 심오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호반건설이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리조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두 번째가 강남에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강남 재건축 사업에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론 실패되긴 했지만 확실히 욕심은 있어 보이고요.
강남 쪽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네네.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에 진출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좀 제고를 하고 좀 더 규모가 큰 쪽에 사업을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속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만 뭐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에 의하면 뭐 거의 9대1, 8대2. 네. 그러니까 1과 2가 이제 호반건설이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낮다는 아직까지는 거죠. 인지도가 낮은 편이죠. 근데 강남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호반건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강남 쪽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꼭 강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네. 있는데 규모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남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재고가 시장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호반건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기업에도 좋고 그리고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라도 좀 제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재계 규모 이제 50위권 내에 있는 회사가 상장 회사가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진 반면에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어서 지금 뭐 계열사를 좀 조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IPO를 통해서 기업을 좀 투명하게 합니다. 이 정보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 지분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총수일가 사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네. 총수일가의 사치 편취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호반건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안과 역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